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이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시면요. 나는 이제 서술자입니다. 1인칭 서술자. 창임은 박. 자, 이사한 이후에 집안일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집안일 해줄 사람은 이제 가사 도우미나 파출부, 뭐 가정부, 식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한 뒤에 이제 가정부를 구인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심에서 멀고 시골에서 가까운 장소가 이제 창임문 밖이라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집에서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멀기 때문에. 그렇죠? 도심지에서 그러던 중 참 힘겹게 어렵게 인연이 닿아서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맞아들이게 됐다. 즉 집안으로 들이게 됐다. 즉 가정부를 이제 구인하게 된 거죠. 이 창의문이라는 것은 참고로 이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문입니다. 자하문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그 동네가 정말 깨끗하고 아주 좋은 그런 동네더라고요. 가보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내에 전하는 말, 전원입니다. 전원.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안악은 이제 평양에서 좀 아래쪽에 있다고 합니다. 대동강하고 가까워요.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지 시골에 첫 들이었다는 것은 이제 맥없이 늘어뜨리고 내팽개치고 그죠? 예, 할멈이 13살 먹이 손자 하나 데리고 돈벌이하러 이제 서울로 상경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원이란 전 돈이죠. 천량은 이제 재산을 들여서 미천을 들인 거죠. 장사를 했지만 단골도 없고 어때요? 서툴르니까 미천마저 어때요? 깝살려 버렸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경 마침내 남의 집에서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양에 같은 고향, 그죠? 황해도 안하게 있는 고향 사람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정보를 보면요.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의 집에 오게 된 할멈의 내력이 나온 겁니다. 어떤 신세, 할멈의 신세, 처지, 상황, 정황, 형편 등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면서 인물의 상황과 처지가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특정 시점에 대한 회상 이거 아닙니다. 또 다양한 소재가 활용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인물의 과거 삶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X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은 이제 무사히 지나갔어요. 근데 사흘이 못되어 피차 서로 얼굴이 조금 익숙해지자 그의 호소, 즉 할멈이죠.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멈의 우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처럼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비유가 지금 쓰여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할멈의 하소연이 지속됐다.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또 이제 아내를 조르다가 결국 나에게 간청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렇죠? 재촉하고 보채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으리 마님, 뭐 저 새끼, 이 손자입니다. 자기 손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댁으로 데리고 올까요? 이런 말이죠. 요새 사회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올게요. 뭐 이런 얘기죠. 저 건너방이 비지 않았습니까? 건너방을 노리네요. 그렇죠? 우리 아들 내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손자뿐만 아니라 이 부부, 그렇죠? 아들 부부까지도 오려고 하는 거래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돈을 10원만 또 선월겁으로 미리 달라는 겁니다. 야, 이 점점 어떻습니까? 설상가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점입가경, 그렇죠? 돈을 10원만 또 달라고 할 정도니까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에게 진 빚량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점입가경이네요. 갈수록 가관이죠. 나으리 마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 그죠? 할멈의 가족을 모두 데려오고 또 선월급을 요구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할멈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인 거죠. 나를 통해서 결국 할멈의 주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할멈의 노력이 좀 보입니다. 처음엔 허실수 지나는 말로만 여겼어요. 농담처럼 이제 지나쳤는데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심각하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은 모양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한 거죠.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즉 할멈의 요구가요 절박하다는 거죠. 가벼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극한 상황이고
간절하고 간곡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었죠. 그죠?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나가는데, 그죠?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이 할멈의 손자 아들 부부까지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죠? 부담감이 크고 불편하고 능력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멈이 나에게 이제 자신의 가족, 그죠? 살려주기를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할멈 가족의 안위와 관련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멈의 요구가. 식구라야 이제 우리 네와, 그죠? 이제 서술자의 식구입니다. 5살 딸 하나가 있었고요. 집이 멀고 또 명색 밭이 있는데 산길 쓰기에 아주 몇 거랑밖에 안 되는 탓에 무난 심부름과 집거리에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딸 하나 있고요. 예, 심부름꾼 대욱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잠작이라는 얘기는요, 남의 집에서 이제 숙식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밖에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는 거죠. 절대로 없었다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도 없고, 그죠? 능력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그죠? 포동포동이란 말인데요. 더, 그죠? 식구를 불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간곡한 청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다. 할멈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제시됐고, 서술자의 심리적 갈등도 엿보이네요. 그렇죠? 예. 자,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 슬픔이나 걱정으로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이제 무거웠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컸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연민, 그렇죠? 할멈에 대한 연민과 공감과 괴로움은 서로 비례해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또 여기서 잘 드러나 있고요. 험난한 인생의 길에 삼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다. 누가요? 그 할멈을 보니까, 그렇죠? 본보기가 되는 거니까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놓인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그렇죠? 인생의 길을 그것을 생각할 때 슬프고 또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가지고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가 어려웠다. 낮에는 집에 붙어 있지 않거니와 내가 자기도 할머니죠.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 그렇죠? 사정사정, 뭐 애걸복걸 하는 거죠. 간청은 쉴 새 없이 나의 길을 올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그렇죠? 시달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두 방에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서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아랫간이 물론 따뜻한 곳입니다. 이 장지는 이제 방과 방 사이에 문을 끼워서 만드는, 칸을 막아 끼우는 문입니다. 그래서 한 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 방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 격해 사이에 두고 이 말이에요.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비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노인의 한숨과 호소가 더 선명하게 지금 와닿죠. 그러한 효과를 누린 겁니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어요.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은 사정을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름과 슬픔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하면서 내가 꼭 그 할멈을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끈덕지게, 끈질기게 이런 겁니다.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벗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굉장히 서술자가 지금 가정부 한 명 구했는데 온통 뭡니까? 하소연만 하는 그 할머니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혹 때려다가 혹이 더 붙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그렇죠? 이따가 뜬 눈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우기까지 되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 고충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할멈 때문에. 자, 잠꼬대처럼 호설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혼이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라든가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어요.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했고,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장탄식이죠. 바닷속 깊이 파도가 있는 모양으로 우후후하는 처량한 울림도 낸다. 그의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머니의 그 사연, 슬픔과 번민 이런 사연들을 100마디 1000마디 그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이 한숨 한 방이 훨씬 더 잘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 눈이 떠진다. 10손 20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한숨 소리죠. 그렇죠?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비유가 지금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곧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저리로 뒤적거리는 둔한 음향.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인 결국 뭡니까? 깊은 한숨들을 비유한 거고요. 영탄적인 어조로 현재형을 쓰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확인할 거. 공간적 배경의 사실적 제시 아닙니다. 사실적 제시 아니에요. 할멈의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이니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느낌이 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 비유와 영탄적 표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즉 할멈에 대한 인물, 나의 판단과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5번. 파도가 있는 모양으로 최후 휘파람 같은 이런 것들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숨결, 음향, 요 부분이 바로 영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과 심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우기를, 자 갑자기 또 제3자 대우기를 지금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만 없으면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대우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멈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다. 가정부로 왔으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우기에 대한 미움의 감정. 들어주지 않는 건 대우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대우기는 그냥 괜히, 그렇죠? 어떻습니까? 괜히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딜 가도 재구실을 할 테니 그만 내어 보내자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눈 여린, 자 감정이 모질지 못하고 눈물을 잘 보이는 이 아내의 성격이 나온 겁니다.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렇죠? 동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 요구, 그렇죠? 요 앞에 나온 요 노골적으로 졸른 요 부분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머리도 없고 야박한 것으로 정말 무리가 있는 부탁이다 이거죠.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아내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내의 태도 변화. 동정했던 아내가 할멈의 이런 이기적인 요구와 요청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어하는 이런 태도를 보고 우리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이요. 그렇죠?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심청이 나빠. 심청은 이제 마음 먹은 것을 얘기합니다. 심술을 얘기합니다. 심술보라고 하죠, 우리. 하고 눈에 밖에 나게 되었다. 결국 그 할멈은 신임을 잃어버렸고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사가 여기 나온 겁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 할멈이 온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것도 아니라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할머니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했어요. 근데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에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 심지도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이제 휘 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렸어요. 굉장히 놀란 겁니다. 할멈과 뭐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했다. 그 사건 내막이 이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을 하겠죠.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보니 쌀낯이 흩어져 있었고요.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에서부터 뜰 우물까지 쭉 쌀을 흘린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뒤쫓아가 보니까 어때요? 계속 줄줄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필경 마침내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둔 것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적질을 하는 장면이에요. 쌀 도둑, 그렇죠? 그는 헌털뱅이, 자 고물입니다. 고물. 헌것의 속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털뱅이. 전대는 이제 헝겊다이로 만든 자루입니다.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고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이제 어설프게 한 거죠.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쌀이 다 흐르게 된 것이다. 제목과 연관된 부분이죠. 서투른 도적. 이게 바로 서투른 도적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할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흠칫 쌀을 도로 내어놓고 이제 그죠? 사죄를 했고 자기 손자한테로 갔다고 합니다. 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결국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고 내쫓은 겁니다. 자, 중략 이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옥이는 몹시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이 웃는다.
굉장히 분노를 했네요. 이번 사건에 대우기가 제일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죠?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할멈입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해 놓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 한다. 그러니까 으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으름장. 위협, 협박이죠. 협박하는 말하기.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제 서술자는 어때요? 고통과 괴로움, 그렇죠? 동정과 연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적질도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그렇죠? 어색한 도적이라는 거, 근본적인 도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장면은 이제 제가 유능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연상돼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새빵 사는 이 강도가 이 구두로 남은 사내인데 이 구두를 신고 이제 강도가 돼가지고 돈을 빼앗으려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권 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권 씨거든요. 예, 사내가 나는 이제 서술자고 그래서 이 강도가 이제 권 씨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권 씨의 자존심에 이제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커다란 아픔을 주게 되고 어설픈 배려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배려를 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한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옥의 말 맞다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자기 품속에 동전 세 푼의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었을까? 뭐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손자에게 사탕 하나 변화의 그 귀중한 동전 세 푼. 이걸 언제 살 수가 있잖아요. 확실치 않은 겁결에 너무나 그 당황해가지고 그리 쉽사리 동전 세 푼을 다시 놓았을까? 뭐 이런 얘기죠. 그는 일부러 내어 던진 것이다. 내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떳떳하게. 그렇죠?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좀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쌀밥 해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큰일이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후려 빼앗는 이 알뜰한 요것들아. 이런 식으로 반어적인 표현이죠. 알뜰한 요것들아는. 이 동전 선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거 전부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요. 서술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 얼굴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이 동전 서푼을 후려 갈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할멈의 마음을 판단한 겁니다. 서술자가요. 나의 자책, 반성, 성찰, 도덕적인 자각과 인식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예. 자, 그럼 4페이지 가셔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입니다. 31년도에 발표됐고요. 주제는 이제 도시 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 자책감, 그리고 성찰, 교훈, 사실적, 비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첫 번째, 요약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내에 전하는 말 이후에요. 또 비와 영탄, 그래서 설자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낸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1년도에 발표된 시대는 어때? 일제 강점기, 농촌 수탈이 극심하던 그죠? 그런 시대였고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품에서도 역시 할멈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하죠. 그렇죠? 도시 빈민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할멈의 빈곤과 그로 인한 타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훔친 도둑으로 나오잖아요. 빈곤이 바로 원인이 됐다. 부정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할멈의 도적질이 부정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인 거죠. 그렇죠? 도덕적 일탈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어때요?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자각을 하고 있다. 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이러한 자각이 뭡니까? 도덕질의 원인을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도덕적 일탈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할멈의 자각할 때 요 장면이 틀린 겁니다. 우리 선택지에서 할멈의 자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함과 비극이 나 같은 사람들의 이 매정함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이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할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작가의 주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 소설에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손주에게 쌀밥 한 그릇을 챙겨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중산층이 가진 의식과 하층민의 상황을
극명하게 잘 대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할멈의 이 도둑질이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 없다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하층민의 상황을 통해서 구조적 모순을 제시해주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심을 일궈야만 한다는 그 반성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현진건 중요한 작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현진건 소설은 체험 소설, 현실 고발, 역사 소설 등 세 가지 창작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아시고요. 우리 대표적인 작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제 강점기 어떤 삶을 고발, 그렇죠? 비참한 삶, 주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빈척 부부의 생활고가 나오고 운수 좋은 날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 그렇죠? 불국사 기행은 수필입니다. 예술의 아름다움 예찬하고 있고요. 무영탑 역시 수능에 나왔는데 비극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관하는 사회, 부조리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낸 작품이고요. 할머니의 죽음 어떻습니까? 인간의 허위의식을 풍자합니다. 신문지와 철장은 경제적 빈곤을 겪는 하층민의 삶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삐사감과 러브레터에서는 위성적인 인간상을 풍자하고 위선적인 자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연민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현진건의 작품 서투른 도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